아프간 사태 이 관련돼서 아마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바로 이 김동석 대표님 모시고요.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오동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 특별히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분단이라는 상황으로 있기 때문에 이 민족의 힘이 이렇게 좀 전 세계에서 과시할 만큼 커졌는데도 불구하고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도 못하고, 그리고서 이 분단 문제 해결에 그런 함정에 빠졌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저도 이 분단이라는 문제를 돌파하려고 강원도의 커다란 프로젝트 2018년도 평창올림픽 때에 미국의 정치인들을 올림픽에 이렇게 참가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강원도는 이 분단이라는 문제를 뛰어넘지 않고서는 정말 어려움이 계속해서 이 이상으로 어떻게 가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분단 문제, 북한 문제, 당사국 미국입니다. 우리가 자꾸 아니라 그러고 거부하려 그러고 미국에 대한 한국의 주권 문제를 가지고 생각할 때 이 국가의 자존심 문제 때문에도 이거를 부인하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게 그 북한이라는 당사국은 미국이라는 게 현실입니다. 한국의 그 어느 지역보다도 강원도는 그리고 춘천은 그렇기 때문에 아주 냉정하게 그 미국의 상황, 미국의 흐름, 특히 미국 정치권의 정책 결정권자들이 갖고 있는 이 한반도, 동북아시아, 특히 한반도에 관한 생각들이 어떤가라는 거에 집중하고, 그리고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활용 돌파해 내는 데에 그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관심을 먼저 집중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강원도 화천 출신입니다. 그 춘천사 학교를 다니다가 서울로 왔다가 그리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미국에 왔을 때에 미국에 오면서도 자연히 우리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한미 관계, 그리고 미국이 이 전 세계의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정책,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정말로 미국의 이런 산업의 미국의 경제 산업이라는 문제를 가지고서 미국이 전 세계의 그 분쟁 지역들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근데 미국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해 나가는가 아닌가라는 거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워싱턴 안에서 그거를 좀 보고 싶고, 그러한 연유로다가 지난 한 3년 동안 제가 이 워싱턴에서 정치권에 집중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말씀이 길어졌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역사문화시민광좌 이 100번째에 아마 저를 초청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그 한반도 정책,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 그리고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워싱턴의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그랬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건 왜 그러나 하면 미국이 그럴 겨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워싱턴과 뉴욕에 나와 있는 한국의 언론인들, 특파원들이 새로운 미국 정부가 그 안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워싱턴 내의 전문가들이 가끔 가다가 한두 마디씩 한반도 북한 핵 문제 얘기하면은 그거를 가지고서 많이 기사화하고 쿠킹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난 바이든 정부 이후에 지금 7개월 됐잖아요. 예, 여기에 이렇게 많이
그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들을 보면서 지금이라도 미국 워싱턴 내의 상황을 잘 보고 바이든 정부가 어떤 권력이고 과연 이 바이든 정부가 그러한 워싱턴 권력 기반을 가지고 외교 안보 측면에서 북한의 핵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건가를 진지하고 냉정하게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알고 보니까 여러분, 한국이 큰 나라가 됐습니다. 힘도 세고 기업도 이제는 세계적인 기업이 됐는데 이 한국도 한국과 미국의 일반 국민적 교류 이런 것들은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는 거의 한 40여 명 워싱턴에 나와 있는 한국 언론인들을 통해서 미국을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다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흐름을 잘 알려면은 미국의 눈으로 워싱턴의 흐름을 봐야만 워싱턴 정책 결정권자들의 지금과 그리고 앞으로 어떤 국리를 할 건가를 이거를 알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한 만 7개월 됐지만요. 워싱턴 내에서 북한 핵 문제 어떻게 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 어떤 전문가도 뭐라고 똑부러지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7개월이 됐는데 한국이 북한 핵 문제가 중요하다면 이미 벌써 미국이 그걸 챙기려고 해서 이미 벌써 주한미국 대사가 임명이 됐어야 돼요. 며칠 전에 일본 대사, 중국 대사가 임명이 됐는데 한국 대사는 아직 임명이 안 되고 지난 5월 달에 정상회담 때에 한미 정상회담 때 한국에서는 북한 핵 문제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고 미국에서는 반도체와 배러리 문제 때문에 중국의 위협 때문에 굉장히 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치러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인도네시아 대사죠. 성킴, 한국계 미국인인 성킴 인도네시아 대사를 북한 특별대사로 임명을 했죠. 이건 파타임입니다. 인도네시아 중요해요. 인도네시아에서 미국 업무가 많은데 거기에 대사를 같은 지역에 있고 그런 업무를 전문적으로 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북한 특별대사로 임명하는 걸 보고서 아, 바이든 정부 안에서 갖고 있는 북한 핵 문제는 한 아젠다 순위에 5번째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구나.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알고 싶은 거를 알기 원하잖아요. 그 알고 싶은 대로 알려 그러고 보고 싶은 워싱턴 뉴스를 보게 되니까 마치 이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북미 관계에 어떤 통로가 생기는 것처럼 기대를 하고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흘렀는데 그리고 지금 워싱턴은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프가니스탄 사태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 나눈 것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는 부분 어쩌면은 바이든 정부 특히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주도를 하고 있는 바이든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외교 정책 안에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더구나 8월 15일서부터 전격적이고 본격적으로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20년 동안 미국이 전쟁을 치렀지만은 결국에는 손을 들고 나가는 이 아프가니스탄 사태 때문에 북한 핵 문제는 더욱더 실종이 됐다. 이게 워싱턴의 현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 본격적으로 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제 자료를 좀 픽업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자께서 스크린 쉐어를 좀, 됐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는 데에서 지금 미국이 어떤가, 지금 미국, 워싱턴은 어떤가라는, 아주 리얼리티를 가지고 진짜 워싱턴이 어떤가라는 상황을 전달해 드리는 수준에서만 해도 저는 오늘 그래도 좀 성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그 겉 표지에 올려놓은 사진은 지금 워싱턴의 모습을 워싱턴 권력은
백악관, 한국 같으면 청와대 권력이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워싱턴에 제가 한 30년 집중을 하면서 워싱턴의 권력은 의회에 있다. 예, 의회의 권력이 있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어려울 때에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전쟁으로 어렵고, 그 다음에 미 국내 경제가 어렵고, 더군다나 지금 미국은 문화전쟁 중입니다. 가치를 가지고서 보수주의 그룹들과, 그리고 리버럴이죠. 진보 그룹들이 속해 있는 리버럴 그룹들과의 내전이라고 하는 게 가까울 정도로 미국은 지금 내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게 95% 이상 미국의 문제고 워싱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바이든 대통령이 리더십이 이제 말씀드릴 거지만 외교 안보에 있어서는 미국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38년 동안에 미국 상원에 있으면서 그분의 거의 대부분은 미국의 힘으로 전 세계의 평화와 보편 가치인 인권을 책임지겠다라는 데 쏠려 있으면서 거의 40여 년을 의회에서 경험을 해온 분입니다. 이분이 자기가 직접 외교 안보에 나서지 않았어요.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의 권력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미국 시민들, 미국 유권자들의 관심 속에 외교 안보는 10%가 안 됩니다. 절대 유권자들의 표심에 외교 정책이 그 영향을 주는 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심지어는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안보 전문가라 할지라도 내 권력대에, 특히 내년도 중간선거와 2024년 대통령 선거 때에 그때에 있어서는 그때까지는 외교안보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외교안보라는 문제를 수행해 올 때 가장 오랫동안 나랑 같이 일했던 바이든이 상원 외교위원회에 있을 때에 거의 한 20여 년 그림자처럼 수행하고 정책보좌관을 했던 토니 블링컨을 닉슨 대통령이 키신저를 임명했듯이 바이든 대통령은 토니 블링컨이라는 자기의 가장 측근을 국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또 설명이 있겠지만은 지난 트럼프 정부로부터 바이든이 이 백악관을 물려받으면서 트럼프가 해왔던 것 중에 취할 것 취하고 버릴 거 버리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 좀 소급해서 언급하면은 아프가니스탄 문제는 취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때 이미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하고 트럼프 행정부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미국의 군인이, 미국의 시민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안전하게 나오는 것들만 탈레반이 보장해주면은 우리는 나오겠다라고 하면서 탈레반과 반대편에서 미국이 관리하던 그런 정치 권력하고서 합의를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이 그거를 트럼프가 스킵하고서 아프가니스탄에 미국과 전쟁을 치른 탈레반하고서 협상을 한 거죠. 그거를 그대로 추진하는 겁니다. 이거는 바이든 정부가 판단을 할 때 지금 세계적인 뉴스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제대로 준비되지 않고 20여 년 동안 2조 이상의 달러를 퍼부었던 미국이 이 지금 이렇게 그 많은 인명 피해를 보면서까지 20년 동안 전쟁을 치렀으면서도 이렇게 대책 없이 빠져나오느라고 이런 그 현상이 나왔냐라는 이 뉴스가 전 세계를 덮지만은 백악관 관리들은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비판을 받더라도 참아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냅니다. 왜? 내년도 중간선거 그리고 다시 민주당 바이든 정부가 2024년 백악관을 다시 차지하려면은 지금 안 하면 안 된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빼내지 않으면은 아프가니스탄을 계속 갖고 가다가는 중국한테 게임을 우리가 하지 못하겠다. 이런 판단 때문에 지금 미국의 뉴스에 우리가 챙겨봐야 될 거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나오는 거에 대한 바이든 권력이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옳게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서 이 바이든 정부에 관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사람인가 아시겠지만은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다혈질입니다. 성질이 급한 다혈질이죠. 기분파. 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2000년도 초반에 2000년도 초반에 미국과 북한이 가장 전쟁 위기에 가까이 갔던 때가 제1차 핵위기 때입니다. 클린턴 대통령 초반기였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 초반기에 미국이 소련이 무너지고 이런 상황이 오면서 북의 권력이 서바이브를 하려고 그럴 때 동서 대결에서 미국이 소련을 이겼다라는 이런 판도가 되면서 그래도 이 전 세계의 동쪽에 속해 있던 소련을 중심으로 하던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 모스크바에서 어디로 모였습니까? 평양으로 모이지 않았습니까? 제2의 공산당 선언을 평양에서 하지 않습니까? 90년도 초반에. 그때 이북의 김일성 주석이 전 세계 제3세계 국가들을 조직을 하면서 이제 이 소련을 대신해서 북한이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을 하고 나오는 거를 제3세계 국가들이 그때 한번 평양에 쏠렸었습니다. 예. 그때에 이 북이 국제사회 미국의 힘에 서바이브를 하려 생존해내기 위해서 핵이라는 거에 관심을 갖고 NPT 탈퇴를 하지 않습니까? 핵 확산 금지 이 조약 기구에서 탈퇴를 하면서 이 클린턴 정부하고서 이제 아주 긴장이 고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조 바이든 지금 대통령이 상원 외교위원회의 리더십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클린턴이 정밀 타격을 하려는 결정을 거의 끝에까지 했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이 북한 핵에 관해서, 클린턴이 금방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밀 타격이라는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할 때에 그때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어떤 위기감이 있습니까? 절대 전쟁은 안 되잖아요. 저는 그때서부터 워싱턴에 좀 더 가까이 집중을 하려고 했을 때에 미국의 시민인 한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자기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을 찾아가는 일입니다. 미국에 있는 인권이나 그리고서 이런 전쟁 반대 진보적인 운동권에 이렇게 관계를 했던 한인들이 LA나 뉴욕에 중심으로 있던 한인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절대 정밀 타격 안 된다. 전쟁은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로비를 했을 때 제가 좀 주도적으로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때에 조 바이든이 그래도 전쟁은 안 된다라는 부분을 들어주기 때문에 그때 북을 가장 어렵게 압박을 할 때였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북한 자유법안이라는 걸 만들었죠. 미국에 있는 아주 극우, 반공주의 한인, 특히 한인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중심으로다가 북을 소멸의 대상으로 보면서 로비를 계속 해오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게 자유법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북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봉쇄해서 자체 붕괴를 시킨다라는 시작점이 이 북의 자유법안인데 그때의 93년, 4년 그때 이 자유법안을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북을 좀 열고 국제기구가 북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걸로 그 자유법안을 어멘드하는 수정을 하는 인권법안으로 고쳐나가는 로비를 하면서 바이든 상원의원 때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평화, 인권, 그리고 이런 구호,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바이든 리더십이 그래서
자유법안을 인권법안으로 수정을 해가지고서 그래도 북에 식량 구호 물자라든지 들어가게 하고 이랬던 적이 있는 바이든,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이 경험이 많고 그리고 능력이 있고 아프간 사태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주말 뉴욕타임즈에 가장 그래도 제 눈에 띄었던 사설에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거는 능력과 시민들과의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 리더십 때문에 그래도 그 트럼프에 대해서 바이든이 이겼는데 이 바이든 리더십에 가장 눈에 띄는 거를 얘기하다 보면은 이렇게 그 일반 시민사회와 소통이 제일 잘 되고 그리고 다만 이 그 퍼스널리티가 성격이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사실주의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현실주의죠. 사실주의가 아니라 현실주의자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불리하다고 해가지고서 있는 그대로를 좀 잘 포장을 해서 발언하고 이런 데 굉장히 서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기도 하고 이런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진술하는 데 거침이 없는 대통령 바이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조 바이든이 미 국내를 잘 다스리고 추스리고 국내 문제가 좀 안정이 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가졌던 리더십 중에서 북한의 문제, 한반도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쪽을 좀 생각하는 거를 전 지금까지 반복해서 주장하나 하면은 클린턴 정부 마지막 때 북한의 조명록 총국장이 워싱턴으로 오고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고 연락사무소 개설 직전까지 갔던 때에 대한 생각을 저는 아직까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 바이든 리더십이 지금 발휘되지 못하는 부분은 이런 문제 때문에 미국의 이런 내전이라는 상황에 접했기 때문에 이걸 못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나오기까지의 문제는 많이 접했을 겁니다. 2020년 작년도 선거에 저희들도 적극 개입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워싱턴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관이 바이든 정부, 여러분 지금 미국이 애시안의 시대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결집이 잘 되고 정치적인 힘이 커진 에트닉이 인종 그룹이 애시안이고 그 다음에 인구도 그만큼 늘었고 유권자 수도 늘었고 지난 조지아의 런오프 일렉션, 조지아의 그 보궐선거 때에 애시안들 때문에 바이든이 겨우겨우 상원에서 다수당이 됐습니다. 그나마. 그렇기 때문에 애시안의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워싱턴에 하는 일은 그러한 시대적 그런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바이든 정부의 트랜지션 커미티라 그러죠. 인수위에도 관여를 하고 애시안 인종혐오 범죄에 관한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데이터도 만들어서 적극 의견을 내고 이러는 지금 아시안 시대 때에 지금 미국 내부가 좀 안정이 되면은 얼마든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그런 그 발언도 할 수 있고 그럴 정도로 지금 아시안의 시대고서 저희도 한국 문제가 그래서 지금은 바이든 정부가 나오자마자 한국 정부를 포함한 정치권에서 싱가포르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여러분 싱가포르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제가 가까이 지내는 그 외교 관련한 안보 관련한 정치인들 특히 민주당 바이든 측근들하고 얘기할 때는요. 뉴스를 보면서 야 너네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 있을 때 박근혜 얘기를 하면 좋겠냐 이거예요. 지금 겨우 아직 트럼프 쪽에서는 졌다라는 거를 시인도 안 하고서 지금 따로 정치 세력화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키는 상황인데 지금 한국이 자꾸 미국에 있는 한인들도 자꾸 미국에 와가지고서 싱가포르 얘기하고 트럼프가 잘한 것 중에 김정은과 회담은 잘했다, 싱가포르 회담 잘했다 이거를 갖고 어떻게 하라 그러는데 좀 참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에 한국인이나 한국이 시민사회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NGO 비정부 기구라든지 한국의 정치권이라든지 권력이 워싱턴의 이야기를 할 때에는 워싱턴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워싱턴 권력 내부의 입장과 관점에서
우선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권력이 바뀌자마자 싱가포르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정말 좀 힘들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바이든 정부와 트럼프와의 관계, 지금 워싱턴 말씀드릴 거지만 워싱턴은요, 지금 아프가니스탄 터졌다 하더라도 미 국내에 여러분 지금 워싱턴 포스트지와 뉴욕 타임즈가 주도하는 미국 지식인들의 여론이 아프가니스탄에 관한 바이든의 실수, 잘못해 그래서 지지율이 낮아지고 간다는 얘기를 막 하고, 그리고 워싱턴에 와 있는 한국 특파원들은 CNN이나 팍스뉴스나 워싱턴 포스트지나 뉴욕 타임즈의 줄거리, 큰 헤드라인 기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것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정치 권력을 결정을 해버리는 유권자들이 그런 뉴스 안 봅니다. 한국도 그렇잖아요. 다 보고 싶은 뉴스만 자기 SNS를 통해 가지고 핸드폰 통해서 다 보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가지고 지난 선거를 치렀는데, 바이든 집권 중에 가장 힘 있는 거는 내년도 선거 준비, 2020년 선거 준비하는 팀들입니다. 거기서는 아프가니스탄에 관련해서는 지금 고비를 넘기면은 결국에는 미 국내 문제를 위해서, 미국 우선주의를 위해서 잘한 거다라는 평가를 할 거다라는 거에 굉장히 자신감 있게 그 백악관의 보좌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관해서 좀 진지하게 봐야 된다, 이런 걸 좀 주장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정치 권력, 특히 바이든인데도 불구하고서 지금 모든 거를 하는 데에는 다음 주에, 지금 미국 의회가 휴가 기간이지만은 다음 주에 하원이 오픈합니다. 이번 주에. 왜 오픈하냐면요, 이 경제 복구가 제1의 아젠다 순서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좌플랜이라 그러는 미국의 기간 산업, 고용 창출을 하기 위해서 철도나 도로나 교통통신이라든지 학교 건물이라든지 병원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짓는 거에 대한 어마어마한 거액의 예산을 통과시키는데, 상원에서는 통과시켰는데 하원이 이거를 못하고 방학을 했어요. 그래서 낸시 펠로시가 하원에서도 이걸 빨리 통과하려고서 소집을 하는 회기가 방학인데도 휴가인데도 지금 오픈됩니다. 이게 가장 큰 뉴스고요. 또 워싱턴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아프가니스탄 문제가 아니고, 바이든이 트럼프를 왜 이겼는 줄 아십니까? 선거 팬데믹 때문에 이긴 겁니다. 그냥 팬데믹이 아니고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으면 저는 바이든이 트럼프를 이기지 못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역사상으로 공화당 대통령 중에서 유권자 지지를 가장 높게 받았습니다. 이 미국이 이렇게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미국이 어렵기 때문에. 미국 우선주의를 바이든이 더 아주 교묘하게 픽업을 한 겁니다. 바이든의 외교안보뿐만 아니라 국정과제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철군이 뭡니까? 미국 우선주의죠. 동맹국들아 이해해라. 미국이 지금 어렵다.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는 저 돈들, 저 희생하는 군인들 질질 끌려다니는 거, 이건 안 된다. 우리 이거 빨리 와야 된다. 바이든은 2011년인가 12년 오사마 빈 라덴을 아프가니스탄에서 제거할 때의 부통령이었습니다. 그때 바이든이 빨리 나오자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부통령이니까 오바마 측근에 있던 수전 라이스를 중심으로 하는 바이든하고는 좀 결이 다른 오바마의 외교안보 팀들에 막혀가지고 부통령인데도 불구하고서 본전도 못 뽑아왔죠. 이거에 대한 서운한 게 밑에 깔려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끝이 없는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거에서 미국 군인을 철수시키는 거는 단호하게 이 바이든의 리더십답게 철수한다고 봅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관한 이해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바이든이 이렇게 철수한 게 미 국내 유권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건가라는 거에 대한 관심 이외에는 백악관 보좌관들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어려우니까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미국 힘을 안 들이고 하려면은 미국을 따를 수 있는 동맹복원이라는 게 있는 거죠. 동맹복원을 뭘로 하겠습니까? 명분이 있어야죠. 가치 외교를 얘기하는 게 민주주의죠. 인권, 평화, 환경, 보편 가치 아닙니까? 여성,
다양성, 문맹 공유, 빈곤의 문제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 환경 중요하죠. 이런 미국이 앞장서고 미국이 만들어놓은 기준에 따라라 여기에 동의하는 전 세계 나라들은 여기에 같이 결합을 하자. 그 힘을 가지고 중국 안 된다. 중국 봐라.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도요. 바이든 권력도 바이든 선거운동 캠프도 이 우한 바이러스 중국 이 코로나에 대한 중국의 책임이라는 거에 관해서 그 트럼프만큼은 아니지만은 따지고 거기에 조사를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중국 대응이죠. 가치 외교, 민주주의. 저는 곁들여서 말씀드리지만은 이러한 부분에 강원도를 비롯한 한국이 이 돌파구가 있다고 봅니다. 북에 대해서도 할 말을 한국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눈치를 보고 모호한 전략을 가질 것이 아니라 보편 가치, 이미 국경이 없어진 시민사회, 글로벌 아젠다 속에서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홍콩이나 신장 위구르나 같은 인권 문제에 대해서 미얀마 인권, 이런 거 얘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탈레반에 관해서도 인권이라는 거, 종교 자유에 관한 거, 이런 거에 관해서는 여성 문제라는 거에 대해서는 씩씩하게 얘기를 하는 이런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미국과 같이 미국에다가도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는다고 보죠. 질병에 관해서. 지난 5월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히트친 거는 여러분 내가 백신을 달라 그러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미국 논평에 많이 나왔어요. 뭐나 하면은 미국이 전 세계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이 보건 문제, 이 감염병 예방 문제, 미국이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이 힘이 있다 같이 하자. 그래서 이 백신 개발을 하고 이런 거를 한국이랑 같이 하자라고 이렇게 어프로치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히트를 쳤죠. 책임 있는 입장. 한국이 이렇게 커졌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만이 만일에 그때 한국이 백신을 달라고 얘기했으면은 저는 정말 웃음거리가 됐다고 봅니다. 미국이 한국을 백신을 먼저 줄 리가 없죠. 한국은 방역을 잘하고 이 감염 환자도 저렇게 잘 통제가 잘 되고 저렇게 좀 안정된 사회고 이 경제도 돌아가고 있는데 백신을 주면은 더 어려운 인도나 아프리카 같은 유럽이나 이런 데 주지. 근데 그렇게 어프로치 안 했잖아요. 그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눈에 드러나는 한국다운 한국의 우수성이 난 그런 포인트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 외교라는 부분에 있어서 토니 블링컨과 저는 정의용 외교장관님 성함이 정의용 장관이죠. 같이 손을 붙잡고서 중국에 대해서도 북에 대해서도 특히 이 다른 세계 여러 나라들 권위주의 체제에 관해서도 이런 감염병이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이 인권, 평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씩씩하게 그 원칙을 가지고 발언을 해야 된다. 이게 돌파구라고 봅니다. 특히 접경 지역을 갖고 있는 춘천 그리고 강원도가 저는 강원도 출신 중에서 DMZ를 보면 환경운동가가 세계적인 환경운동가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가장 익사이팅했던 거는 몇 년 안 됐어요. 강원도 춘천을 방문했는데 최문순 지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강원도 의회 대표인가 의장인가가 여성이래요. 야, 이 강원도의 우수성이 여기 있구나. 한국의 여성 문제. 여성이 강원도 민주당의 원내대표인가가 아마 대표였었을 거예요. 이런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앞서가지 않으면 지금 이게 그 춘천의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권력에 관계없이 권력의 두려움 없이 아주 저돌적으로 씩씩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이 이런 보편 가치의 문제 같은 것들을 가지고 춘천이 강원도가 리더십을 만들고 저는 평창올림픽 때 그런 가능성을 좀 봤었습니다. 분단의 문제, 금강산이 열려야 되고 개성공단이 열려야 되고 남북교류협력 확대돼서 이렇게 지금 우리 이 민족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때에 이걸 돌파구 하는 데에 워싱턴의 사정에 비추어 봐가지고 가장 씩씩하게 얘기할 수 있고서 전략적으로 맞는 게 미국이 내세우고 있는 바이든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가치 외교의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 기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는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게 거의 맞지 않을까. 미국이 어려움에 있을 때에는
지금 자료 화면에 가는 거는요, 클린턴 때 북의 무력의 책임자가 워싱턴에 와서 클린턴을 만납니다. 그리고서 아래 사진을 좀 가만히 보십시오. 머리카락이 하얀 머리카락에 김정일 위원장 맞은편에 앉아 있는 분이 그 당시에 국무부 정무차관인가 울브라이트 최초의 여성 미국의 국무장관 그 울브라이트 장관을 수행해서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 위원장하고 회담을 할 때 배석했던 사람입니다. 2주 전인가 3주 전에 이분이 지금 국무부의 넘버 2입니다. 웬디 셔먼이에요. 아주 어려운 분입니다. 2015년도 때 위안부 결의안에 관해서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일본 역사적인 것 갖고 이러지 말아라고 했다가 우리의 미움을 사가지고 우리하고도 미국에 있는 한인들하고도 전쟁을 치렀던 분입니다. 역사 진실인데 무슨 인권 문제에 무슨 정치적인 아젠다가 있느냐라는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이분하고서 그랬었는데 바이든 정부 들어오면서 다시 요직에 픽업이 돼가지고 2주 전인가 3주 전에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의 정치인들도 만났는데 웬디 셔먼이라는 아주 2등 가면 서러워할 만큼 페미니스트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분을 한국이 어프로치할 때 외교 안보 이렇게 가지 말고 한국에서 지금 굉장히 씩씩하게 목소리를 내는 페미니스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운동가들이 나와서 한국이 이렇게 간다. 북이 어떤 줄 아느냐. 아프가니스탄 봐라. 이 언론의 자유라든지 권위주의에 관한 것. 그래서 여성의 리더십이 뭐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이 관계가 맺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이분은 완전히 이 아시아를 일본 중심으로 생각하시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거의 다 워싱턴 내 바이든 정부 내에 있는 특히 백악관에서 이걸 책임지고 있는 커트 캠벨이라는 아시아 책임자는 완전히 일본 중심의 그 전략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의 발상 전환을 해서 그 워싱턴의 전략가들을 어프로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석 달 열흘 만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온 지 석 달 열흘 만에 북한 정책에 대해서 겨우 좀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어떻게 했나 하면은 좀 떨떠름하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절대로 오바마 때 전략적 인내 아니다. 그렇다고 all or nothing도 아니다. 일괄타결도 아니다. 외교적인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겠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목표는 북한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다. 그거를 위해서 북한에 대해서 제재와 압박은 계속해서 유지하고 때에 따라서는 강화시킬 거다. 그리고 어떻게 추진하나 하면은 주변국, 미국의 동맹국들과 협의하면서 해 나갈 거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종합하면? 오바마 때 전략적 인내랑 다를 게 없죠. 이거를 돌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제가 이 아프가니스탄에 관한 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워싱턴의 가장 큰 지금 워싱턴의 상황은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은 백악관과 행정부와 의회의 가장 큰 뉴스는 아직 국내의 경제 복구입니다. 경제 문제. 여러분 빅테크라는 게 있죠.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이런 이 미국 그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도 완벽하게 독점을 해나가는 이 거대한 이 플랫폼을 갖고서 미국을 지배하는 이 기업들에 대한 시민사회 공포감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2달 전서부터 미국 의회에서는 아주 극좌 의원들도 한 자리에 모여서 기업들이 이 사회를 다 해먹는 걸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더 이상 사회를 지배하는 거를 막아야 된다 가지고 반독점, 빅테크 반독점 법안을 서로 앉으면은 말도 안 꺼내는 극우와 극좌 의원들이 모여서 이거를 추진해 나가는 것. 이런 방향에서 경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가장 큰 뉴스다. 그래서 의회가 바이든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거는 경제 복구인데 이거를 올 연말까지 눈에 보이게 경제가 좋아졌다는 걸 해놓지 않으면은 저는 내년도 중간 선거는 완벽하게 야대가 된다고 봅니다.
상원도 공화당이 갖고 하원도 공화당이 이긴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요, 지금 이 상황이면은 내년도 여소야대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난 선거 때 눈에 보이게 우리가 아직 이 머리에서 지우지 말아야 될 거는 트럼프가 주창했던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리고 미국이 최고다, 미국 우선주의.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에 개입하지 말자, 장사만 하자, 돈만 갖고 오자, 한국 방위분담금 더 많이 내라, 얼마 들어가고 얼마 수입 있다 따지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랑 그냥 우리 다 나오겠다. 이런 트럼프의 이러한 슬로건이, 이러한 선거운동 내용이 미국에 맥힌 거를 바이든 캠페인이 봤어요. 이거를 안 하면 안 됩니다. 바이든 정부가. 바이든 캠페인이 2024년 트럼프를 못 나오게 하고 트럼프 세력들을 저 무식한 반지성주의의 저 역사를 되돌리려고 하는 그 백인 우월주의가 핵심인 트럼프 세력들을 이기려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미국 우선주의, 미국이 최고다, 경제를 만들어야 된다, 일자리를 창출하자, 이게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워싱턴은, 그리고 두 번째는 바이든이 트럼프를 이겼던 가장 큰 이유는 우편 투표 때문에 그랬습니다. 디테일하게 봐야 됩니다. 팬데믹이기 때문에 전 주들이 우편 투표를 했어요. 평소에는 이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50개 주 중에서 3분의 2 정도의 주들이 다 각 주들이 갖고 있는 선거법에 의해서 선거를 실시를 합니다. 연방의 대통령을 뽑고 연방 의원들을 선출을 하지만 각 지역에서 제가 여기서 투표를 하면 뉴저지 주 선거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룰에 의해서 선거를 하게 됩니다. 소수계들, 그리고 미국의 백인들이 아니고 주류, 그동안 주류라고 보여졌던 이런 소수계들이라든지 남미계라든지 이 흑인들이 투표할 때 투표소에 가기를 꺼려해요. 오랫동안 투표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도에 팬데믹 때문에 메일로 투표했어요. 우편으로. 우편 3분의 2 이상이 우편 투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자격이 있는 사람들 다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그래서 워싱턴의 지금 첫 번째 아젠다는 투표법입니다. HR1이라고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는 거는 뭐나 하면은 연방법으로 투표 편입법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편으로다가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언제? 내년 2012년 중간선거 때부터. 이게 아직까지 쟁점입니다. 목숨을 걸고 공화당은 반대를 하죠. 두 번째는 이 좌 플랜이라든지 패밀리 플랜이라는 거대한 거금을 그린 마샬이라고 그러죠. 그린 뉴딜. 그 옛날에 그 대공황을 이겼던 마샬 플랜처럼 그 돈을 미국의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서민들을 챙겨나가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통과해야 되는데 의회는 뭡니까? 공화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바마 때와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공화당은 눈 감고 무조건 반대해라. 미치 매코넬 보십시오.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바이든 정부가 취임해서 의회에서는 양당이 합의해서 그 합의에서 통과시킨 법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정쟁적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의회에서는 이 양당의 극단적인 이념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민주당에서도 극좌에 있는 프로그레시브 그룹 의원들 눈치를 살피느라고 바이든의 중도적인 리더십은 하나도 발휘 안 되죠. 버니 샌더스와 리사 워렌의 정책이 아직 백악관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그렇지 않으면은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기 때문에 지지층을 결집해서 그거로부터 바람을 만들어서 흐름을 만들어서 권력을 만든다, 선거에 이긴다. 한국도 그렇게 생각들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워싱턴은 그거밖에 없고, 지금은 당분간 아프가니스탄은 뭡니까? 조금 전에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2011년에 그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하려고서 미국의 특수부대가 아프가니스탄 오사마 빈 라덴 그 은둔지에 침투를 했어요. 헬기를 낙하를 하고. 그리고 그 헬멧에다가는 비디오 카메라를 넣었어요. 왜? 백악관에다 중계를 하려고. 그때 오바마 대통령, 바이든 부통령,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다 있죠. 저 맨 뒤에 고개를 까딱하고 들여다보는 게 토니 블링컨입니다. 그때 부통령의 비서실장이었죠. 그때는 우선순위가 아니었죠.
문간에서 나도 좀 보고 싶어가지고서 기웃해가지고 보는 모습을 좀 보시죠. 이게 토니 블링컨이에요. 지금은 저 토니 블링컨이 미국의 바이든 정부 외교 안보를 다 정권을 줬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때에 바이든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자, 왜 2001년도 9월 달에 테러가 나고 10월 달에 아프가니스탄 안에 탈레반 속에 숨어있는 알카에다 조직 내에 오사마 빈 라덴이 월트레이드 센터도 무너뜨리고 펜타곤도 공격했다. 너무나 화가 났죠, 미국이. 그래가지고서 알카에다를 다 섬멸을 하겠으니까 탈레반아 내놔라. 그래도 탈레반이 이걸 안 내놨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탈레반과 전쟁을 선포하면서 한 달 만에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했습니다. 진격을 했습니다. 미국이. 그리고 2달 만에 그 다음에 1월 달에 탈레반을 완전히 축출을 하죠. 그리고서 그때에 바이든도 이제 됐으니까 나오자. 내가 거기를 아는데 그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이 그때에 그 바이든은 그 의원이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사마 빈 라덴을 못 잡았기 때문에 잡을 때까지 오바마 정부 들어와 가지고 2011년도에 이때 그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를 합니다. 그때 부통령이었던 바이든. 요거 끝나고서 바이든 부통령이 이제 나오자고 그랬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뉴스에 나오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요런 부분에서 아프가니스탄에 관련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또 한 가지 리더십을 좀 시간이 갔지만 설명드리면은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미국에 있는 한인들은 2007년도에 미국 의회가 일본의 전쟁 범죄 문제를 역사의 진실이고 여성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의 정치인들 하원, 특히 435명 하원이 만장일치로 미국은 뭡니까? 인정해라. 역사적으로 진실이었다는 거를. 두 번째는 피해자들이 원하는 만큼 배상하고 보상해라. 세 번째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시민사회 후대들에게 교육시켜라. 세 가지 이 결의를 만장일치로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그때서부터 깜짝 놀라서 미국과의 관계를 가만히 있어도 미국이 챙겨주는 거 아니다라고서 미국에다가 밀착된 게 미국의 우파 권력이었죠. 그때에 우리보다 더 오랫동안 했던 그 알메니안들이 당했던 알메니아 대학살에 관한 결의안을 오랫동안 만들려는데 못 만들었었습니다. 제가 위안부 결의안을 이니셔티브를 주면서 통과를 시키니까 아르메니안들이 우리도 아르메니안들이 터키인들한테 이렇게 학살을 당한 거를 미국이 인정하도록 하는데 터키가 중요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터키가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이 정치적인 이유로다가 아르메니안 학살에 대한 결의안을 못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결의안을 트럼프 때 만듭니다. 트럼프 때는 인권 문제, 그냥 아르메니안들의 로비를 통해 가지고서 이거를 하죠. 그런데 트럼프 마지막 해 의회에서 결의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올해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터키가 중요하든 안 중요하든 인권이란 문제 앞에는 무슨 군사전력보다 더 우선하는 건 인권의 문제다라고 해가지고서 지난 봄에 5월이었었나요?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아르메니안들을 불러다가 앉혀놓고서 발표를 합니다. 아르메니아는 학살에 대해서는 미국이 이거는 인권적인 대참극이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라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바이든의 리더십을 보면은 이런 아주 순진하다고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곁들여서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 시민을 빼오고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 가 있던 미군들과 미국 시민들을 도왔던 통역을 했던 분들, 요리사들, 그 다음에 수리공들, 경비했던 분들, 이런 미국을 위해서 일을 해가지고 탈레반들한테 이런 그 위협을 받는 사람들을 가족을 포함해가지고서 완전하게 미국으로다가 빼오고 안전지대로 피신시키는 문제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의 한 10만여 명에 되는 사람들을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이민 비자를 줘야 되기 때문에 검토하고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400개의 이민 비자를 만든다, 500개 이민 비자를 만든다 하면서 지금 그런 게 또 한쪽 뉴스에 나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그 인터내셔널 뉴스에는
전 세계의 주요 뉴스에는 가지만은 내년도 선거를 준비하는 미국 내의 정치 컨설턴트들, 선거 전문가들은 이거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권력을 만들려고 해서 준비해 나갈 거다. 지금 워싱턴을 보는 데는 그 안에서 이것 때문에 다시 이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주한 미국 대사가 아직까지 사실은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대사들이 아직 많이 임명 안 됐습니다. 그 유럽에 있는 대사들도 임명 안 하고 바이든은 전문가들을 임명하고 싶은데 대사들은 대개 선거 때에 그 나라에 관심이 있는 기업하는 사람이라든지 그 나라 출신 미국인들이 돈을 많이 대잖아요. 캠페인에. 그리고 많이 후원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사가 하고 싶어서 로비를 많이 하죠. 우리는 시민단체 중에 하나로다 이 한미 관계를 잘 풀 수 있는 한국 입장을 많이 이해하는 분들을 몇 분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이런 활동을 간접적으로는 하고는 있지만은 아직 한국 대사가 아직 임명되지 않는 걸 봐서는 워싱턴 외교 안보 이너서클 안에서는 북한 핵 문제에 관해서는 당분간 이런 상태로다 그냥 관리 측면에서 가지 않을까. 또 좀 더 깊게 보면은 중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문제의 하부 구조 속에서 하부 구조에 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가끔 좀 북이 인내를 하고 미국 할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은 눈에 보이게 중국과 가까이 가는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춘천에 있는 여러분들하고서 말씀을 나눈다 그래서 이런 한반도 정책이라든지 워싱턴의 권력보다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 제가 하고 있는 일, 미국에서 수적으로는 작지만은 힘도 별로 없지만은 그래도 권력 가까이 가서 권력을 약간씩 움직여보고 의회에서 법도 만들어보고 어떻게 해서 옛날에는 가능성이 전혀 없던 이러한 일들이 미국 시민사회가 움직이면은 미국의 거대한 권력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작동 방식이 지금 미국 시민사회에서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더 춘천 시민사회에 알리고 싶었었습니다. 춘천 시민사회의 그 민간인 입장에서 정치 권력이 아니고 선출직도 아니고 여러분들 힘을 모아가지고 이슈 중심으로 몇 분이 안 되더라도 끈질기게 집요하게 목소리를 내면서 선출직 의원들을 계속해서 좋은 전략은 권력과 가까이 가는 것보다는 권력의 최측근이 안 되려면은 권력의 반대편에 쓰는 게 전략적으로 좋을 수가 있어요. 본질이나 이념이나 원칙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순서를, 아젠다 우선 순서에 빨리 우리말을 들어주게 하기 위해서는 반대 입장을 갖는 게, 뭐나 하면은, 저는 한인 유권자가 소수지만 제가 오바마 캠페인 때 꽤 가까이 오바마 측근으로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힐러리가 1등이었어요, 그때. 2007년, 2008년도 때. 그러니까 오바마는 흑인 대통령 불가능하다 해가지고 굉장히 허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라는 대통령을 만들려는 아주 영악스러운 캠페인 전문가들이 대도시의 소수지만은 아주 전략적으로 유권자들만 만들어내는 소수의 활동가들을 찾아 나섰을 때 저는 한만 힐러리 뒤에 줄을 서고 싶어도 10등 안에 끼워주지 않아요. 뭐 돈 맞을 수 있는 돈도 못 맞지. 그 다음에 힐러리는 돈 정치하는 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될 바에는 그래가지고 일찌감치 오바마 캠프에 조인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뉴욕에서는 힐러리 캠프에서는 그 이전보다 훨씬 관심이 집중되더라고요. 훨씬 이렇게 전략적으로 지금 바이든 정부의 진보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움직이는 미국 시민사회의 소수계 그리고 서민들, 빈곤, 지난해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는 이런 그 거대한 흑인 인종차별 운동이 주관이었습니다. 사실 보면 빈곤의 문제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서민들의 문제가 중심에 있었어요. 감염병에 다 죽어나가는 거 보면 소수계들 특히 극빈자들 서민들이 다 죽어나가는 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들고 일어나는 게 인종차별이 서민들 차별이 감염병보다 더 무섭다 해가지고 그 엄혹한 감염병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미 전역이
제가 미국 와서 30년 이상 동안 그렇게 시민들의 힘이 활력 있게, 힘 있게 나왔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전략들,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냈는가, 미국에. 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게 아닌 거. 우리도 참여해가지고 그 시위를 주도하는 데 들어가고 준비하고 이런 거를 했기 때문에 그 중심은 왜 미국 대중사회에 어필합니까? 인종의 문제지요. 빈곤, 환경, 인권, 평화, 여성. 이거는 보편 이슈들 아닙니까? 누구든지 노라고 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아무리 씩씩하게 목소리를 내도 지나치지 않다. 저는 앞으로 그 춘천에서, 강원도에서 이런 그 환경이나 평화의 문제, 여성의 문제가 굉장히 힘있게 그 사회운동으로 나오기를. 그래서 강원도를 대표하고 춘천을 대표하는 선출직 정치인들이 중앙무대에 가가지고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리더십을 갖도록, 그거는 유권자가 키우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아주 전략적으로 지금은 그 어느 때에 비해서 정치 참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보편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는 분명히 운동의 핵이 만들어지고 불려질 거라고, 지금 세계 추세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열거한 거는 미국 시민사회의 이런 보편 가치를 가지고서 이 미국의 흐름을 지금 새롭게 바꾸고 있고 주도하고 있는 밀레니엄 세대들의 시민운동, 눈에 드러나게 활동한 시민운동 단체들이 지금 선라이즈 무브먼트라든지 이 정의민주당, 그다음 데이터 포 프로그레스, 뉴 컨센서스, 이러한 것들이 큰 거는 아니지만은 이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아주 힘있게 의회에, 백악관에 전달을 하고 100여 명이 순식간에 백악관 주위에 가서 시위를 며칠 동안 하고 의회에 가서 철야 농성을 하고, 이 밀레니엄 세대들, 20대 후반과 30대 중반까지의 이 새로운 세대들이 지금 나온 미국의 흐름을 좀 진지하게 봐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좀 제대로 시작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고서, 제가 춘천에서 고등학교까지 춘천, 강원도에서 컸다가 서울, 그리고 미국에 와서 왜 이런 일을 하고 지금 우리의 그 활동이 어떤 거고, 어느 정도의 지금 워싱턴에서의 그 노하우를 갖고서 어떤 정치인들을 네트워킹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그리고서 지금 어떤 전략을 한다, 이런 말씀으로다가 좀 드리는 부분을 한 10분 하려고 했는데, 그 처음에 그래서 그거를 좀 스킵했었습니다. 하여튼 두서없지만은 오랜 시간 그냥 제 말씀은 이 정도로 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루하지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님, 처음에 준비하셨던 거 10분 정도 더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는 사실 춘천에서 초청을 처음 받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미국 정치 전문가들, 그다음에 무슨 이 기업하는 대한상이라든지 외교안보 전략,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이제 하면은 그 안에서는 이제 워싱턴 얘기를 씩씩하게 막 하곤 했는데, 이게 이제 오픈된 춘천이라 그래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제 개인적인 얘기를 여기서는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제가 1958년생입니다. 강원도 평창에 1968년에 일어났던 사건 뭔 줄 아세요? 이승복 어린이 사건 있잖아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 어린이가 1959년생이었어요. 제가 4학년 때 이승복 어린이가 3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럴 때에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울진 삼척 지구에 나타난 무장공비들한테 이 돌에 쳐줘서,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노래 막 이런 열풍에, 저도 강원도 화천에서 삐라만 보고 자라나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출판물도 없고 너무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냥 그럴 때에, 그리고 뭡니까? 그래서 그때에 1968년 1월 달에 김신조 일당이 서울을 오고 68년
12월인가 11월, 12월에 울진 삼척지구에 오고 이승복 어린이 사건 나고 강원도 평창. 그래서 이승복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게 강원도의 자랑이었었습니다. 제 초등학교 때. 그때 저는 자꾸 이 강원도 화천 광덕리라는 이 앞뒤로 산만 있는 데서 세상은 어떨까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호기심이 많았을 때인데, 그로부터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1971년인가 72년도에 철천치 원수, 누가 더 원수입니까? 6.25 전쟁에서 거의 다 이겨놨었는데 중국이 개입해가지고 또 졌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더 미운 거야. 주계장막, 중국도 아니고 중공.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진짜 하늘같이 은혜를 입은 미국 닉슨 대통령이 베이징에 가가지고서 모택동을 만나는, 모택동 하면 각계표 아닙니까? 괴물 아니에요, 괴물? 저는 58년생이니까. 그때서부터의 제 이 인식의 갈등이라는 거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야, 이 세상이 어떤가 진짜 보고 싶고, 이러면서 저는 그 청소년기를 자라나죠. 제가 미국의 속성을, 미국 권력의 권부를, 그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이런 메이킹 프로세싱,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이런 데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학생이 되면서 점점 도예지로 가지 않았습니까? 춘천으로 가고, 춘천에 서울 도예지로 가면서 점점 알고 싶은 세상에 대해서 뭔가 정확하게 세상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때는 이 사회에 대한 반감, 저항, 이러한 저희 때 유신 나오죠. 이런 쪽에 이렇게 흘러 들어갔던 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저의 과정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강제징집을 통해 가지고 갔다 와서 미국에 왔는데, 미국이 너무나 미웠었는데, 여러분, 미국에 오니까 미국을 점점 한국에서 알던 방식이 아니고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과 개인적으로도 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알고, 미국의 의회 민주주의 시스템을 알게 되면서 그냥 표현하면은 담백하게 미국을 알게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특히 2001년도 9.11 테러 때에 미국 시민사회가 일반 시민 공동체를 케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에 대한 저는 신뢰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 권력은 또 다른 문제고. 그래서 저는 미국 시민들과 함께 미국 시민사회가 미국의 권력을 만드는데 많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미국을 그래도 유지해 나가야만 세계의 평화가 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점점 갖게 됐죠. 옛날에 저랑 같이 일도 하고 저랑 같이 가까이 지냈던 친구들하고서는 논쟁도 많이 하고,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이렇게 살다가 미국에서 죽는 미국 시민입니다. 한국계 미국 시민이죠. IMF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또, FTA 나고, 이런 사태가 막 나고 그럴 때, 한국의 진보 진영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반미의 편향성, 경향성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점점 갈수록 할 말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한 200만 이상 됩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들은 미국 시민의 입장을 명확하게 갖지 않으면 미국에서 서바이벌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미국 실정법 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쉽게 춘천에 있는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는 한국 시민들이 미국에서 살아가는 한인들에게 미국과 한국의 이익관계가 충돌할 때 우리는 어느 입장에 서야 됩니까? 미국 입장에 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쉽게 판단하면은 한국에서 200만 이상 미국에 사는 한인들을 민족 반역자라는 얘기를 너무 쉽게 하는 거 있어요. 지금처럼 반만 년 역사 속에서 지금처럼 한민족의 역량이, 활력이 이렇게 융성했을 때가 없다고 합니다. 해외에 살든 춘천에 살든 한국에 살든 민족 성원으로 나간 공동체 아닙니까?
북의 인민들, 남의 국민들, 해외 동포들, 이 공동체라는 걸 가지고 민족 역량을 잘 보존하고 잘 구축하고 이래야 되는 시대적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외 동포들은 지금은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의 민족 공동체라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들의 우수한 이런 보편 가치를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미국 상황에서는 미국에 있는 200만 이상 한인들은 아주 모범적인 미국 시민이 되어야 됩니다. 모범적인 미국 시민이라는 많지 않은 인정을 의회에서 받기 때문에 저는 평창올림픽 때에 미국의 정치인들의 컨센서스를 만들고 커미트먼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위안부 결의안이라는 것도 만들 수 있고 한국과 미국은 너무나 가까운 나라다. 왜 미국 사람들은 한국을 방문할 때는 그 광화문에 있는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지만은 왜 미국 사람이 한국 들어갈 때는 3개월 동안 비자 받지도 않고 들어가느냐,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래서 한미 관계를 놓고 볼 때는 비자 면제하는 법안도 우리가 그래서 만들 수 있었고, 이건 뭐냐 하면은 정말 민족 역량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해외 동포들은 우선은 그 나라에서 모범 시민이라는 그 나라의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역량을 발휘한다라는 이런 인정을 받는 이런 집단을 만들어내는 게 지금 21세기 초반 750만 이상의 해외 동포들의 함께 해야 될 일 중에 역할이다. 이런 거를 춘천 시민사회가 좀 알려내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을 거쳐서 뉴욕에 와서 이렇게, 그리고 또 워싱턴에서 이런 정치적인 한인들의 이런 권익을 위해서 우리의 목표는 정치적인 힘을, 미국에 있는 한인들의 정치적인 힘을 결집하고 신장시켜서 한국계 미국인들의 권리와 이익의 문제를 해결하고, 두 번째는 아직 분단 국가인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미국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도록 한미 관계를 좋게 만드는 일, 이런 거란다. 이렇게 두 가지가 제가 하는 일의 목표입니다. 저는 이걸 30년 프로젝트로 수행하고 있는데 벌써 한 25년 지났어요. 여러분, 한 가지 일을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시간이 지나니까 성과는 나더라. 어떤 역량보다는, 어떤 능력보다는. 그래서 우리 춘천 시민사회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동체의 목표를, 이 선한 목표 아닙니까? 선한 목표에 대한 포기하지 않는 집요한 노력은 반드시 성사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 강좌를 통해서 미국에서 활동은 저와 그리고 춘천에 있는 시민사회에서 이런 말씀을 나누고 어떤 일이 있으면 모여서 같이 행동도 취하고 하는 여러분들하고서 이렇게 같이 쉐어하고 공유 나누고 싶다, 이런 말씀을 곁들여서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 5, 6년 이상 워싱턴에서 워싱턴의 KAGC, 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입니다. 한인 풀뿌리, 우리의 전략은 로컬 임팩트입니다. 한인들이 워싱턴에 많이 살잖아요. LA, 뉴욕, 시카고, 휴스턴, 달라스, 아틀란타, 이런 대도시에 있는 한인들을 정치적으로 결집시켜서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을 공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목소리를 만들어서 워싱턴 의회에서 이런 의원들을 네트워킹을 만들고 한국과의 관계를 책임지도록 하는 이런 일이 제 전략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마도 제디하실 분들이 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하실 분들은 사회자님 잘 안 들리는데요. 질문 있을 것 같으신데요. 잘 안 들립니다. 끄고 한번 자, 혹시 지금 들리시나요?
네. 네, 됐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하실 분들은 그 음성을 해제 먼저 하시고요. 누가 질문하시겠다고 좀 먼저 밝혀주시고 질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강원일보 이무원 부장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저 대표님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우리 미국에서 아젠다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우리 노력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의 환경이 있었다고 저는 들었는데요. 방위비 협상 같은 주제로서 저희가 지금 저 춘천의 캠페이지에 이제 환경 정화가 부실 정화가 이루어져가지고 미군이 주둔했을 때 오염한 토양이 일어났는데요. 지금 방위비 협상을 이제 우리 한미 간에 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서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나라가 이 미군 기지를 점령하면서 미군이 환경을 오염시킨 것에 대한 그 책임을 물으면서 방위비 협상에서 오히려 우리가 더 낮춰야 되고 환경 정화 비용을 청구를 해야 된다는 이슈를 제기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미국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거론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방위비라는 이슈 안에 환경이라는 부분, 그 부분이 민감했었죠. 미군들이 주둔했던 곳에 대한 환경 오염 문제도 제 기억에는 문제가 나왔던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지금 아주 리얼리스트가 지금 이제 만일에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서 한국 쪽 입장을 어디다 어떤 논리로 제기를 할까 할 때 금방 생각되는 거는 기후 변화에 관한 환경 문제에 대한 이건 금방 보면은 환경으로 생각이 되니까 이 바이든 정부가 워싱턴 조각을 할 때 내각을 구성할 때에 환경이라는 부분은 멀찍하니 띄어서 별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민주당의 바이든보다도 훨씬 선임인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존 케리를 기후변화, 환경 문제, 세계 오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전권, 이 워싱턴 권력과 관계없이 이거를 가지고서 활동을 하라고서 존 케리한테 준 거라고서요. 그러면 이게 스테이트 디파트먼트, 그러니까 국무부의 실무 관계자, 국무부랑 이제 외교부랑 방위비 협상이 이 얘기를 할 텐데 그쪽으로 가기 전에 이 존 케리 이 진영 쪽으로다가 이게 옮아가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금방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미 방위비 사실 저도 가까이 가봤는데 실무적인 일을 가지고 미국이 다른 나라와 테이블에 앉을 때에는 그 실무를 책임진 사람들 머리 한도 안에서의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아젠다 밖에 있는 게 그 안에 테이블 위에 올라가려면 여론 플레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여론이라는 게. 그래서 공공외교 중에 저는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한국의 아젠다를 막 얘기하는 게 공공외교라는 것보다 전략적으로 보면은 한국이라는 힘을 가지고 미국의 주류 매체를 어떻게 움직일 건가라는 거가 가장 핵심적 아젠다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워싱턴 권력 핵심이 움직이는 거는 여론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럼 지금 미국 여론에 환경이 지구촌의 화두고 기후변화라는, 그리고 미군이 이 방위비 분담 안에 이런 아젠다가 있다라는 게, 이거를 서울 주재하는 뉴욕타임즈 특파원이라든지 워싱턴 특파원이, 이거를 건드리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오히려 전략이 좋지 않을까? 어제 주말 뉴욕타임즈 판에요. 일면에 한번 보세요. 일면에 미스터 조상원이라는 서울 주재 뉴욕 특파원이 아프가니스탄이 나오니까 어떤 기사가 한 면이 나온 줄 아세요? 저는 이걸 편안하게 읽지는 않았는데 월남에서 한국 해병부대가 가가지고서 잔인하게 월남민들을
했고 그 후예들이 지금 한국에다가 어떤 사고와 뭐를 하고 있다라는 아주 기획 기사 오랫동안 준비했던 것 같은 유머라는 그때 그 해병부대로 거기에 복무해서 훈장까지 받았던 사람 인터뷰를 하면서 이게 실어졌어요. 이렇게 이슈에 맞춰가지고서 오히려 한국의 전략적으로 보면은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지 블룸버그라든지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지나 CNN이나 이런 미국의 주요 매체, 워싱턴을 움직일 수 있는 매체의 아시아 주재 특파원들이나 한국 특파원들이 기사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은 그 기사를 가지고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보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 의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혹시 다른 분 또 질문이 있으시나요? 문재인. 박기서 선생님. 예, 문재인 정부, 복장이 죄송합니다. 집이라서 편하게. 문재인, 정권, 그러니까 임기 내에 남북 문제가 이런 게 좀 우선순위에 올라올 수 있겠어요? 제 아주 조심스럽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좀 회의적입니다. 예. 왜냐하면 북한 문제는 크게 베팅하는 걸로다가 우리 시야에 들어왔었습니다. 지금 사실 한국 정부의 외교의 활동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싱가포르 회담이라는 기본 전제로 한다라는 거는 만들어냈죠. 이게 바이든 정부는 편안한 내용은 아니죠. 예.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때에 김정은 북한과 관계했던 내용들을 리뷰를 할 때에 싱가포르 회담이라는 부분을 언급할 수 있었던 거가 뒷얘기로 나오는 거 보면은 그 전제 조건이 클린턴 마지막 때에 소프트 랜딩이라는 클린턴 정책 연착륙이었죠. 살살 그 충격 없이 북한을 개혁 개방시킨다라는 클린턴 행정부의 연착륙. 조 바이든이 적극 동의하고 의회에서는 바이든 상원 외교위원장이 이거를 의회에서 동의를 냈던 정책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이었었죠. 이게 갖고 있던 전제 조건이 싱가포르 회담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싱가포르라는 얘기를 쓰는 게 무난하다라고 하는 논평이 뉴스가 꽤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의 긍정적인 면 빼놓고서는 미국 권력이 미 국내 이슈로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바이든으로부터 지난해 12월에 임명을 받고서 미디어에 나와가지고서 얘기를 할 때 두 사람이 한 목소리 한 게 있습니다. 외교는 국내 정치다. 이건 블링컨 얘기예요. 제이크 설리반은 미국 시민들에게 혜택을 준다라고 미국 시민이 느껴야만 미국의 외교 정책을 집행한다. 그건 뭐냐면 우선 내년도 중간선거에 이겨야 되겠다. 미국 시민들은 외교 안보 이건 아니다. 이 안에 만일에 2006년도 그 다음에 트럼프 때 이 장거리 미사일이라든지 핵탄도를 실은 미사일이 괌까지 날아갈 수 있지 않냐 핵실험이 나오고 구체적으로 미국의 시민사회를 위협하는 아젠다로 올라오지 않는 한 바이든 권력 안에 특히 외교 안보의 핵심 아젠다 넘버 5 안에 북한의 핵 문제라는 게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리더십에 달려있다.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끌어내는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혹시 미국을 제외하고 남북한 간에 뭐 이렇게 이슈를 끌어갈 수는 있을까요? 이게 전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노무현 대통령 때도 경험하셨지만은 이 권력을 잡기 전에 국가 경영의 당사자로 들어가기 전하고 들어간 다음에 국가 경영에 갖고 있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라는 거는
외교 안보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 한미 관계를 저는 그래서 지금 DJ 리더십이라는 게 DJ의 북 관련한 정책의 가장 핵심은 남북미 관계 균형이라는 데 있다고 봤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튼튼하게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돌파한 거 아닌가라고 보고 트럼프 때의 미국 정부는 이거는 좀 돌연변이에요. 미국의 권력, 미국의 외교안보의 정책 선상에 있던 거라고 보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 때문에 미국을 무시하고 미국 없이 남북 관계가 갈 수 있는 거는 유일하게 보편 가치라는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시민들이 인민들이 막 죽어가고 이러는데 감염병이 저렇게 퍼져가지고 아우성인데 미국 허락받을 사이 없다. 그래가지고서 한국이 갖고 있는 보건 물자나 이런 걸 막 주는 거 이거는 좀 리스크가 있어도 돌파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 중에 언급한 건 강원도가 외칠 수 있는 거는 이런 환경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보건 이런 문제 있어가지고서는 계속 리더십을 갖고 목소리를 내고 동의해달라. 이거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이다. 이거에 있어서는 워싱턴의 리더십이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부분을 조심스럽게 언급한 겁니다. 예, 이제 한 7분 정도 남았는데요. 혹시 짧게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한 분만 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엉뚱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탈레반 사태를 이렇게 보면서요, 어릴 때 제가, 영어 공부를 할 때 영국식 영어였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대영 제국이 그때까지 그늘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러 징조로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대영 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지금 서서히 미국이 지는 해가 아닌가 이런 느낌을 들 때가 많아요. 이번 탈레반 사건을 이렇게 봤을 때도 미국에 사시면서 혹시 그런 생각을, 저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까? 사실 저는 거의 대부분 미 국내 정치 아젠다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 바깥에서 미국을 보는 시각하고서는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30년이 훨씬 넘었는데요. 그때에 제가 그러니까 레이건의 힘에 의해서 미국이 룰루랄라 할 때 그 분위기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하고 지금 미국하고서 미 국내 시민들의 상황이 힘이 굉장히 어려워진 거는 사실입니다. 절대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미 국내 시민이 미국 안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어렵게 외교 안보라는 걸 다 뛰어넘어도 가장 긴급한 현안으로 보여지는 거는 빈곤의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제기하는 거는 미국이 브레이크 없이 동서 냉전 끝난 이후에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정책이라는 이 자본주의라는 부분이 브레이크 없이 그냥 달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생겨난 이 빈곤의 문제, 빈부격차의 문제는 이게 이제 미국의 내전 상황을 해왔던 것처럼 미국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건강해야만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이 확보했을 텐데 그래서 지금 바이든 정부 과제 중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는 빅테크 반독점에 관해서 오늘 아침 뉴욕타임스 기사도 나온 게 독점을 막는 거는 미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미국이 이 과학기술 발전을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내고 이거를 국제사회에서 힘을 갖고 나가야만 이 힘이 있겠는데라는 측면에서도 미국이 많이 약화됐다. 그렇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한국 내에서 보는 중국
그거보다 미국에서 보는 중국을 더 잘 볼지 모릅니다. 워싱턴에서 보는 게요. 중국이 지금 관건이기 때문에 미국에는 중국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아직까지 중국이 미국의 미국이 위험할 정도로 경쟁국은 아니다. 그런 문턱에서 미국이 지금 정신 차려 가고 있는 거 아니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영향력 하에서 경제 발전을 이루고 미국의 영향력 하에서 서바이브를 해온 나라들이 계속해서 미국 영향력, 미국과의 관계를 무시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곁들여서 여러분 사람은 현실이 기본이니까 이념 같은 거를 가지고 이런 어떤 철학적인 걸 가지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방향성은 있겠지만은 역사적으로 현실주의나 실증주의를 이겼던 이상주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에는 지금 한국이라는 이 나라가 갖고 있는 요 역사 발전의 요 문턱에서 훨씬 더 현실적으로 국제사회를 봐야 된다. 이런 좀 개인적인 주장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돼서. 예, 지금 시간이 8시 56분입니다. 지금 미국은 지금 우리가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1시간을 더 가야 되는 곳에 지금 이 김동수 대표님이 계시는데요. 출근하실 시간이 아마 됐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받고 싶지만 저희가 이제 이 줌 프로그램 자체가 어느 정도 이게 또 한계가 있고요. 저희가 또 이 방송을 녹화해서 내일 모레부터 이제 유튜브에 공개를 하게 되기 때문에 무한적으로 저희가 토론할 수 없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냥 여기 이제 강원일보 계신 분이 계시는데 오히려 외교안보라든지 특히 워싱턴 관련해서는 중앙 언론이 쏟아내는 거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지방 언론이 언급하기가 되게 어렵고 뉴스거리가 잘 안 되잖아요. 이런 거를 한번 강원일보가 특히 미국 문제에서 미국의 흐름에 대해서 독특한 발상 전환적인 시각을 가지고 집요하게 좀 발언을 하게 되면은 저는 중앙 언론지가 관심이 온다고 봅니다. 제가 가장 워싱턴에서 갑갑한 건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은 언론인의 기본이라는 부분들을 유지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함정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워싱턴에 와 계신 한국의 언론인들 속에서도 좀 보이거든요. 워싱턴에 나와 있는 한국 특파원들의 이 기사 송고가 워싱턴에서 미국을 보는 특파원들의 시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본부 데스크에서 이 내용을 써 이렇게 선택을 해서 주더라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요구하는 기사의 내용하는 거를 찾아가야 됩니다. 보이지도 않고 우리는 모르는 아직도 몰랐던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한 전문가가 한마디 딱 뱉으면은 그게 한국의 유력한 언론사의 입장과 맞으면 그 사람 얘기가 이렇게 커져 나가가지고 이게 그냥 미국의 다수 여론처럼 가고 이렇기 때문에 곤혹스러운 게 많고 이렇기 때문에 중앙 미디어들과 인터뷰를 할 때 곤혹스러울 때가 많아요. 우리가 뉴스를 찾을 수도 없는데 지금 미국의 반응은 어떤가 이렇게 보니까. 자, 저는요 왜 그러냐면요. 정말 워싱턴이 어떤가, 정말 미국이 어떤가를 정확하게 알 때 대미 관계에 경쟁력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강원일보가 놓지 않고야 이런 시민사회와 같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할 때에 워싱턴이 이렇더라. 또 다른 의견은 이렇게 하면서 주류 매체가 내는 뉴스에 계속 근거 있게 토를 다는 걸로 다 경쟁력을 키워나가면 그래도 주목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59분이라서 이제 9시가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1분 남았습니다. 오늘
사실 이렇게 저희가 낯선 환경에서 오늘 강좌를 진행했는데요. 저희도 사실 줌 강좌를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미비한 점이 많았을 것 같고요. 아까 김명우 대표님하고 그 카톡을 주고받은 내용을 보니까 그 미국 쪽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인터넷이 막 녹통이 되고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처음에 시작할 때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은 좀 그 선생님들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요 강의를 저희가 그 녹화 편집을 한 다음에 26일부터는 아마 저희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가 될 테니까요. 다시 한번 그때 들으시면서 오늘 복귀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좌 여기서 마칠 텐데요. 오래간만에 우리가 진짜 모셨으니까 대표님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드리고 이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전히 재불찰로 시작이 좀 어려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실 거를 좀 양해를 구하고서요. 춘천, 저는 춘천, 아주 온화하고요. 그리고 아주 좀 따뜻하게 느껴지는 도시. 한편으로다가는 이 이미지가 이 급격하게 변하는 이 세태의 흐름 속에서 좀 무기력한 거 아닌가라는 이미지가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사실 미국도 그런데요. 길거리에다 깃발 하나 꽂고서 괜찮은 발언 하나 하면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대입니다. 몇 명 모였던 게 갖고 있는 SNS를 통해 가지고 순식간에 조직이 되고, 조직된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디시전 메이커들한테 힘있게 전달할 수 있는, 굉장히 시민들이 주류 정치권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다시 말해서 춘천이 그러한 기회를 통해 가지고서 한국 내에 이런 힘 있는 도시, 특히 시민들도 역량 있는 시민들이라는 이런 실력 발휘가 할 수 있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좀 그런 논의도 하고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요. 여러분, 오랫동안 저를 초청해 주시고 100번째 아닙니까? 100번째요. 제가 잘해야 되는데 사실 어떤 자리인지 잘 몰랐던 부분도 있고요. 제가 잘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이해를 구하면서요. 이상 인사로다가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달 강의는 가능하면 저희가 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명우 대표님 이제 출근하실 시간 되셨는데요. 이 강의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